자, 계속 볼게요. 우리 지금 긴급避난까지 정리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자, 자구행위거든? 그래서 너네 기본적으로 이거야. 자, 자구행위는 뭐에 약자냐면 그래서 자력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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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 내용 읽어봐도 어렵지가 않은데, 자, 이런 거야. 그냥 생각해봐. 자, 내가 음식점의 주인인데, 실제로 많어. 손님들이 막 엄청 처먹어. 20만 원씩 고기를 먹더니, 딱 오더니, 화장실 어디요? 하고는 갑자기 튀어. 이런 사람도 있잖아. 자, 그럼 생각해봐. 돈 안 내고 튀는 게 보이는데,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언제 오니? 그럼 결국 나는 걔한테 돈을 받아야 되잖아. 우리가 이런 걸 청구권이라고 그래. 그러면 돈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튀고 있잖아. 그럼 청구권의 보존이 불능한 상태지. 경찰이 언제 신고? 그러니까 내가 직접 달려와서 잡은 거야. 그게 자력구제.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도 만약에 내가 직접 야 이놈아 그 개석거라 하고 달려와서 잡는데 걔가 저항하던가 다쳤다. 그래도 위법성이 조각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자 마지막은 뭐냐면 다섯 번째가 피해자의 자 승낙. 우리 물어볼게. 자, 친구가 야 나 너무 우울해. 죽고 싶어. 근데 죽을 용기는 없거든. 나 좀 죽여줘. 그래서 서명을 했어. 네가 날 죽여도 어떤 처벌받지 않을 거야. 내가 이거 허락했으니까 해서 사인을 했다. 죽였어. 처벌받냐? 받아. 받아. 얘가 이렇게 주장할 수 있죠. 아니 얘가 죽여달라고 그랬다. 그게 바로 피해자의 생각이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각해봐. 이런 피해자의 생각을 다 인정하면 우리 사회는 아마 말도 안 되는 사회가 될 게 예를 들어봐. 너는 쉽게 말해서 아까 말했던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뭐가 있냐면 너는 임신중절수술이 있지. 낙태. 그것도 결국 뭐야. 산모가 의사 찾아가서 저 쉽게 말해서 표현이 뭐야. 아이를 지우고 싶어라고 자기 얘기한 거지. 그럼 의사 입장에서 뭐라고 주장하냐면 산모가 허락했다. 산모가 요구했다라고 주장할 거거든. 근데 다 처벌받잖아.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이런 피해자의 생각을 광범위하게 인정되면 사회 통념이 다 깨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런 피해자의 생각은 재산상의 법률행위로 국한되는 게 일반적이고 신체와 관련돼서는 우리나라 법률에서 피해자의 생각이라 하더라도 안 된다라고 다 규정을 하고 있어. 그래서 법에 피해자의 생각과 관련된 규정이 있으면 다 처벌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살인죄도요. 타인이 죽여달라고 해서 죽였지. 그래도 최대 징역 7년이니까 처벌받아요.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냥 피해자의 생각과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서 자신의 법익, 생명, 신체, 자유 등을 침해한 재산 등을 침해하는 것을 허락하는 행위인데 만약에 주인의 허락을 받아 그 집에 들어간 경우 그러면 주거 침입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고 친구가 한 대만 때려달라고 사정하에 친구의 뺨을 때린 거 이 정도는 되는 건데 봐봐 친구가 한 때려달래 잠 좀 깨게 그래서 야 이건 되는데 여기다가 그 쇠파이프 같은 걸 낀 다음에 오케이 하고 한 20m 밖에서 달려와서 뚝 날려서 뼈가 골절됐어. 이건 안 돼. 오케이? 그리고 뭐 장기 제공의 승낙. 포인트는 이거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피해자가 승낙했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아서 대표적으로 병역 기피 목적으로 상해를 허락한 거예요. 의사 찾아가서 이제 인대 좀 끊어주세요. 병역 기피 목적이지. 그러면 이거 피해자의 승낙 인정하면 의사 처벌받아. 그리고 자 피해자의 허락을 얻어 살인하였을 경우라도 낙태 등등. 그래서 피해자의 생각은 주로 재산에 대해서 한정되어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오케이? 근데 얘들은 어떤 일 봤냐면 대학 다닐 때 너네 홍대 가봤니? 가봤어? 홍대 가서 뭐 봤어? 그럼 너네 그 홍대 지하철역 내려서 이렇게 먹자골목 지나가지고 쭉 올라가면 홍대 정문이 이렇게 있잖아. 길 건너.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도로 있고요. 그 옆에 이제 이쪽 가면 이제 극동방송 쪽 있고 그리고 이쪽에 이제 갓길 올라가면 여기 놀이터 있고 여기서 이제 그 뭐라 그러지? 길거리에서 노래 부르는 거? 버스킹 많이 하거든? 그리고 일로 가면 이제 수노래방이 있고 유명한 데 주차장 쫙 있고 근데 내가 이제 막 술 엄청 처먹고 이제 집에 가지고 새벽에 내려오는데 이 당시에는 옛날에 지금은 없던데 홍대 여기 그 큰 길 옆에 전봇대 있었거든 내가 내려가는데 새벽 1시인가 그러는데 전봇대가 막 움직여. 나는 내가 술 취한 줄 알고 이게 뭐지? 막 이렇게 봤더니 전봇대에 사람을 청테이프로 묶어놓은 거야. 전봇대 사람을 청테이프로.
그리고 어떤 새끼가 웃겨가지고요. 너네 그 주유소에 그 풍선 있잖아. 그 음식이랑 풍선처럼 막 소문 들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이러면서 완전 취했어. 제가 생일인데 생일빵을 때려달래. 그 보니까 이 새끼가 술 처먹고 친구들 생일 파티 한다고 친구들이 묶어둔 거야 여기다. 청테이프로. 그러니까 완전 딸딸 그래서 팔만 이라도 못 움직여. 근데 얘가 또 술 취해가지고 자기 때려달래. 그랬더니 지나간 사람들 술 취한 사람이 여러분 때려도 돼요? 막 이런 거야. 이 새끼가 예! 그랬더니 또 이 사람 막 두들겨 패봐. 또 이 새끼가 맞으면 코피가 터지는데 감사합니다 막 이래요. 피해자의 생각. 근데 이 새끼가 맞으면 코피 터지고 아프지. 고소할 수 있다고. 그래도 뭐라 그럴까 법정 가서 나중에 타다가 경찰서 가서 야 씨발 때린다고 진짜 때리냐 막 이렇게 주장할 거 아니야. 이렇게 이런 애들 봤어. 대학 가면 너 술 먹으면 별 또라이들 다 만나요 진짜. 모든 사고는 술 먹고 생겨. 진짜. 너는 그러면 너네 이러지. 아니 저 엄마 안 먹을 거 웃기지 마. 너네한테 술 엄청 처먹어. 대학 가면 다 술이더라고. 아니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요새 조용하잖아. 근데 대부분의 사고 술 먹고 나는 거니까 술 적당히 드세요. 또 너희들은 그 주량을 잘 몰라.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여학생들은 남자 절대 믿지 말고 너네가 믿을 수 있는 남자는 아빠랑 나밖에 없으니까 절대 믿지 말고요. 나중에 이제 그 기회 되면 내가 특강해줄게. 나쁜 남자 판별법. 그 공식 있어. 2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공식이 있는데 그거 알아? 공식? 이거 절대 판별식 아니야. 내가 만든 공식이야. 거기 변수 대입해서 1보다 크면 그 새끼 나쁜 새끼야. 1이면 나쁜 놈, 1보다 작으면 병신 뭐 이런 거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위법성 조각사의 5가지 봤는데 우리 읽기 자료 한번 보자. 자, 그 읽기 자료에 책임부터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책임은 뭐냐면 자, 위법성에 해당했어. 그러면 전체 법질서로 비춰봤을 때 위법하다는 판단 또는 부정적 평가가 가능한 거지. 그 다음에 책임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야. 그런데 자, 위법성이 있다 하더라도 자, 책임이 조각되는 사유가 3가지가 있어서 이것도 반드시 안 돼. 자, 책임이 조각되면 책임이 없잖아. 그럼 범죄가 성립이 안 되는데.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형사상 미성년자예요. 자, 형사상 그냥 미성년자가 아니라 형사상 미성년자로 만 14세 미만자는요 범죄를 저질러도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이 있어도 사회적으로 비난하기 어려워. 그래서 책임이 조각돼서 범죄가 성립이 안 돼. 그래서 이거를 악용하는 애들이 많지. 그치? 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심신 상실자. 야, 나 물어볼게. 아까 누구라고 얘기는 안 했는데 나한테 물어보던데 야, 내가 종강날 뭐 사주기로 했니? 이거 봐. 내가 종강날 1층에 있는 커피숍에 너희들한테 음료를 사주기로 했다고 누가 나한테 얘기해서 나 되게 당황했거든. 그런 적 있어 없어? 없지? 봐봐, 너네 내가 사기죄로 고소할 거야. 아 진짜 내가 기억이 안 나서 그래. 만약 했으면 그랬어? 좋아, 나는 그때 심신 상실자였어. 그러면 나는 이제 책임이 조각돼서 비난받기 어려운 거야. 그랬고, 나 또 수업 중에 아니었구나. 나도 기억나면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간. 그러니까 나는 봐봐, 니네가 날 고소해도 나는 심신 상실을 주장하면 되지. 그치? 그러면 어떻게 주장해? 하여튼 그래서 심신 상실자는 책임이 조각 비난 가능성이 없는데 다시 얘들아, 상실은 경증이야 중증이야? 중증이어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심신 상실자 나올 거야.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자, 강요된 행위예요. 근데 단지 해! 이게 아니라 폭력 등에 의해 강요된 행위, 범죄가. 그럼 그거는 책임이 조각돼. 예를 들어서 아이들을 납치한 이후에 아이들의 생명을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려받고 싶다면 예를 들어 회사의 기밀을 빼서 나한테 넘겨라. 그러면 회사의 기밀을 훔쳤어. 하지만 강요된 행위지. 아이들의 안전을 어쩔 수 없었잖아. 그러면 사회적으로 비난하기는 어렵다. 책임 조각. 돼? 자, 그거 체크하고. 자, 그런데 책임 조각 사유에 또 뭐가 있냐면 자, 책임. 기억났다. 맞다. 오케이. 기억났어. 내가 심신 상실자였다는 게 기억이 났어. 오케이. 다시. 자, 책임 감경 사유 잘 보면 주의해야 돼. 여기는 조각이지. 그럼 조각은 없는 거고요. 감경이란 얘기는 뭐냐면
이때 책임이 있어. 하지만 형량을 줄여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는 거기 책임 감경 사유 봐봐. 심신미약자 밑줄 그리고 청각 및 언어장애인 꼭 외우세요. 이걸 수능특강이랑 교과서마다 좀 틀린데 그 수능특강에서는 뭐 발음기관에 문제가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럼 결국 뭐야?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고 그래서 심신미약자나 청각 및 언어장애인은 꼭 하나 범죄는 성립돼. 단 비난 가능성에서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고 그래서 책임이 강경된다는 얘기는 형량을 완화시켜줘. 그래서 거기 보면 범죄는 성립되나 처벌을 강경하다. 되니? 자, 그 다음에 너네 거기 보면 밑줄 친 내용이 있죠. 심신상실자의 치료감호처분 별표 쫙 쳐놓고요. 이거 반드시 암기해야 돼. 해보자. 우리가 아직 안 배웠는데 뒤에서 배울 건데 자, 너네 형벌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형벌은 대표적으로 사형도 형벌이고 징역도 형벌이지. 그럼 포인트는 뭐냐면 형벌은 전과가 남는다 안 남는다. 형벌은 전과가 남어. 그런데 너 이런 거 어떤 사람이 초범이야. 그리고 되게 경미한 범죄야. 근데 만약에 교도소를 보내면 범죄에 대해서 그 범죄 교도를 보내면 어떤 교화하는 것보다 교도소에 가서 한 3개월을 있었다고 치자. 그러면 생업이 끊기지. 그럼 나와서 사회 복귀하기 힘들지. 두 번째, 교도소에서 교화되는 것보다 교도소에서 범죄자들이랑 같이 있잖아. 그럼 오히려 물드는 게 더 많아질 수도 있잖아. 그래서 보통 형벌보다는 대안적인 형사 제재 수단이 있어요. 즉 전과가 남지 않는데 불구 전과를 안 남기고 대안적으로 형사 제재 수단이 대표적인 게 너네가 들어본 건데 보안 처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안 처분은 형사 제재, 대안적인 형사 제재 수단으로 전과가 안 넘어. 대표적인 게 너네가 알고 있는 사회봉사명 또는 뭐 알코올 중독자라면 수강명령, 교육받는 거 이런 거. 그래서 꼭 하나 원래는 형벌을 부과하는 게 맞지만 대안적으로 보안 처분이라고 해서 형사적 제재를 하되 전과가 안 남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이 보안 처분 중에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치료 감호라는 게 있어요. 치료 감호. 그래서 법원이 치료 감호를 명하면 자, 우리나라의 교도소처럼 치료 감호소가 있거든? 그럼 거기에 들어가서 치료받아야 돼. 그래서 포인트가 이거야. 자, 거기 밑줄 친 내용 보면 잘 봐. 심신상실자의 치료 감호 처분 별표 반드시 암기해야 돼. 그럼 너네 보자. 자, 우리가 여기서 심신상실자 했잖아. 그럼 얘들아, 심신상실자는 책임 조각사유지. 그럼 범죄가 성립돼야 안 돼. 범죄가 성립이 안 돼서 형벌을 부과할 수 없지. 그 포인트. 심신상실자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서 형벌을 부과할 수 없지만 심신상실의 이유가 여러 가지 있어요. 정신병일 수도 있고 또는 심한 알코올 중독일 수도 있고 마약 중독일 수도 있잖아. 그럼 법원에서 범죄가 성립이 안 돼서 형벌은 부과할 수 없어. 하지만 대안적 형사 제재 수단인 보안 처분 중에 치료 감호 처분을 결정할 수 있어. 그러면 강제로 가두고 치료받게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세트로 봐야 돼. 심신상실자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서 형벌을 부과할 수는 없지만 보안 처분 중에 뭐가 가능하다? 치료 감호 처분이 가능하다. 이거 반드시 암기해요. 반드시. 자, 그럼 이제 거기까지 정리가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심화 탐구 볼게요. 운전면허 없이 위급 환자 이송한 한의사 법정에서다. 자, 이 사례는 가장 대표적인 긴급 피난의 사례를 한번 볼게요. 자, 어떤 한의사가 있어요. 2005년이니까 이거 실제 청주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자, 어떤 한의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요 퇴근하고 이제 집에 가다가 아파트 단지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아파트 입구에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 되게 많이 모여 있는 거죠. 뭔가 하고 봤더니 어떤 사람이 바닥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의식을 잃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막 이러고 있어서 그래서 이 사람이 한의사잖아. 그래서 일단 가서 맥을 짚어봤어. 그랬더니 딱 떠오르는 거야. 맥을 짚자마자 대학 때 배웠던 동의보감의 내용이 떠오르면서 아 얘는 지금 어떤 상황이다 떠올랐지? 그래서 응급처치를 했어. 응급처치를 했는데 이 한의사가 보기에 5분 안에 병원을 안 가면 죽어. 그래서 일단 자기 차에 태워 응급처치를 하고 자기 차에 태워서 150km를 밟고 200km를 밟고 응급실로 달려간 거야. 오케이? 근데 응급실 가서 이제 환자를 넘겼다? 환자가 살았어. 근데 문제는 과속을 했지. 교통카메라에 찍혔어. 계속 과속하면서.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그 전에 음주운전 3회로 면허가 취소됐던 사람이야. 그럼 지금 이 사람은 무면허 운전한 거잖아. 근데 문제는 처음 무면허 운전이 아니라 음주운전을 3회 하면 스트라이크 아웃이거든? 근데 만약 무면허 상태 운전하면요 징역 가요. 실제로. 내가 아는 사람도 대학 교수인데
그러면 안 되는데 음주운전 3번 걸리고요. 어느 정도였냐면 서울에 보면 성산대교가 있거든. 거기를 새벽에 과속으로 달리다가 다리 난간을 부딪히고 차가 대롱대롱 다리 한강대로에 매달려 있고 이랬어요. 그래서 얘는 3번 걸려서 실제로 유치장에 3개월 있어. 재판받아요. 구속재판 받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대학 교수하고 있는데 그럼 안 되지. 그럼 봐봐. 한의사는 지금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음주운전 3번 이후에 무면허면 가중처벌 되거든. 그럼 잘못하면 막 징역 6개월 또는 1년 살 수도 있어. 근데 지금 과속했잖아. 그러니까 한의사가 이제 뭐를 주장했냐면 지금 나는 내가 아니지만 타인 이 사람의 생명이 5분 안에 응급실에 안 가면 사망할 수도 있었다. 타인의 법익에 현재 위급곤란한 상황을 막아주는 행위로서 이건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이었다. 그러면서 한의사가 자신의 무면허 운전을 뭐라고 주장했냐면 긴급피난이라고 주장한 거야. 그럼 너네 봐봐. 이 상황에서 긴급피난 인정될까 안 될까? 왜 안 돼? 너 내가 시간을 자꾸 저쪽 보고 날 보면서 얘기하지 왜 회피해? 야 내가 질문을 하면 너희들의 특성은 뭐냐면 뇌를 거치지 않고 그냥 그날 그분의 기분에 따라 오늘은 이러는데 자 봐 법원의 판단은 이거야. 그게 되게 위급곤란한 상황 인정하겠다. 그런데 생각해봐. 당신 무면허였는데 그 주위에 사람 많았잖아. 그럼 옆에 있는 사람한테 운전을 부탁할 수도 있었지. 또는 택시를 탈 수도 있었다 이거야. 그럼 그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긴급피난은 인정 안 했어. 긴급피난 인정 안 하고요. 단 나중에 배울 텐데 유죄 판결은 안 내렸어. 징역형 안 내리고 선고유예로 풀어줬어. 오케이? 긴급피난 인정이 안 된 거. 그 사례 한번 꼭 읽어보세요. 긴급피난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야. 자, 그럼 거기까지 정리가 됐고요. 자, 이제 우리 이거 마지막 시간이니? 벌써? 자, 그럼 이제 우리 171페이지 형벌 볼게요. 형벌. 자, 형벌과 보완처분 보자. 방금 얘기했던 보완처분이랑 그리고 형벌을 볼 건데, 자, 이거 어려운 거 아니고 형벌의 의미 봐봐. 자, 범죄인으로 확정된 자에 대해서 국가가 일정한 절차에 따라 부과하는 처벌인데요. 자, 밑에 보면 종류 보자. 자, 일단 사형을 우리가 생명형이에요. 사형을 생명형. 형법상 최고의 형벌이죠. 그래서 너네 거기 생명형부터 자유형, 명예형, 재산형으로 내려오잖아. 위로 갈수록 중한형벌이고 아래로 내려올수록 경한형벌이야. 자, 두 번째는 자유형인데 징역, 금고, 구류. 자, 여기서 말하는 자유형이라는 얘기는 자유스러운 형벌이 아니라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지. 그래서 징역, 금고. 자, 너는 이것만 구별해. 자, 징역과 금고, 그 다음에 자, 구류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30일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거야. 30일 이상이면 징역, 금고. 그치? 쉽게 말해서 교도소에 30일 이상 넣으면 징역, 금고고요. 30일 미만이면 구류야. 그래서 체크할 건 구류는 30일 미만이니까 최대 며칠까지야? 29일까지야. 그래서 구류는 하루부터 최대 29일까지고요. 그 다음에 징역과 금고는 30일 이상. 그럼 예를 들어 징역 1개월 또는 징역 3개월, 징역 6개월, 징역 1년, 징역 10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지. 차이는 징역은 정역 또는 노역이 있는 거고요. 금고는 정역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 말하는 정역은 강제노동. 그래서 드라마 보면 교도소에서 일하잖아. 그게 바로 정역, 노역이야. 그래서 7번 방의 선물 보면 막 그래서 교도소 보면 어떤 데는 뭐 화훼단지 같은 데 가서 뭐 나무, 원목 키우고 이런 거 뭐 또는 뭐 책상 만드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래서 정역이 있으면 징역이고 정역이 없이 그냥 교도소 감방에 계속 혼자 앉아 있어. 그러면 그건 금고야. 오케이? 그럼 너네가 볼 때 이 금고는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 왜 있냐면 옛날에 특히 우리나라에 간첩들 있지. 그리고 민주화 운동했던 사상범들. 정역을 나가면 다른 사람들을 뭐 할 거다. 사상을 전파시킬 거다. 그래서 그런 게 있다. 그 정도 보면 돼. 자, 그럼 구류는 30일 미만으로 주로 경범죄나 교통범죄. 오케이? 그래서 구류가 제일 많은 게 교통범칙금 계속 안 내잖아. 그럼 마지막에 즉결 심판할 수 있다고 나와요. 그래서 안 가면 막 구류 5일, 구류 10일 떨어져. 유치장에 들어가서 5일, 10일 동안 있는 거야. 그런 거고. 자, 명예형은 두 가지야. 자격 상실과 자격 정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봐봐. 정치인들이 만약 뇌물 받다가 유죄 판결이 나면 뭐 징역 1년에 자격 정지 10년 그러거든. 그럼 징역 1년 살고요. 나와서 자격 정지 10년이면
특히 선거권 중에 피선거권. 출마하는 걸 10년 동안 못하는 거. 그런 경우가 많아. 그리고 자격 상실을 아예 없애는 거. 그럼 너 생각해봐. 사형 이런 경우 그냥 당연히 자격 상실이겠지? 그래서 이거는 그냥 명예형이다 알아두시고요. 자, 재산형은 벌금 과료가 있는 벌금은 5만 원 이상, 과료는 얼마? 2,000원 이상 5만 원 미만. 그리고 몰수형은 범죄에 사용된 물건, 도구, 그리고 범죄를 운익한 재산들 이런 거 국가가 몰수하는 거. 그 정도만 알면 돼요. 그래서 명예형 중에, 자유형 중에 징역, 금고, 구류 이 정도 구별하고, 자, 우리가 이런 걸 형벌이라고 그래. 근데 말했잖아. 형벌은 전과가 남지만 전과가 안 남는 대안적 형사 제재 수단이 다음 페이지에 있는 보완처분이에요. 보완처분. 그래서 자, 보호 관찰. 자, 보호 관찰의 미조천하,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처분 등을 받은 경우 세 가지 반드시 외워야 돼요. 보호 관찰이 가능한 경우는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이야. 자, 선고유예, 집행유예 나중에 할 거니까 너네 가석방이라고 들어봤죠? 가석방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원래 징역을 10년 맞았어. 그럼 깜빵에 10년 동안 있다 10년이 끝나면 형기가 만료돼서 나오는 거거든? 그런데 이 사람이 깜빵 안에서 반성을 많이 하고 모범적으로 활동을 하면 봐주는 거야. 어떻게 봐주냐면 징역 10년은 다 채우되 한 8년 차에 가석방을 받지. 그럼 나와서 2년 동안 밖에 있는 거야. 남은 기간을 밖에서 채우는 거야. 단 도망갈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보통 가석방을 하면 보호관찰을 명해서 따로 우리나라엔 보호관찰관이 따로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랑 한 달에 한 번 만나서 나 지금 어디에 살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뭐 열심히 뭐 성실하게 살고 있으면 이런 걸 다 맨날 허락을 받아요. 허락을 받거나 아니면 보고를 해야 돼. 그게 보호관찰이고요. 자, 사회봉사명령 많이 들어봤지? 자, 잠실 깨고 그 다음에 빼박이야. 자, 야, 너는 너무 티나게 줘라. 야, 그냥 눈을 돌렸더니 막 고개를 계속 헤드뱅잉을 하고 있는데 내가 모르겠냐. 근데 저거는 노래를 하고 싶다는 거야. 그렇지? 다음 주에 꼭 의사 맞춰와. 알겠지? 자, 그 다음 수강명령. 교육받는 거. 그리고 아까 발표. 치료감호 발표. 얘들아, 치료감호서가 따로 있어. 공주일 거야. 그러면 아까 말했던 심신상실자들은 책임이 조각돼서 범죄가 성립이 안 돼도 치료감호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보완 처분 중에. 그 다음에 가석방. 이거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할 거고요. 자, 그리고 요거 알아나? 요거. 너는 여기서 보완 처분이라는 표현을 쓰잖아. 그런데 자, 이런 게 있어. 야, 어린애들이 사건 범죄 저지르면 우리나라에는 소년법이라는 게 따로 있어. 소년법. 그래서 소년들을 너무 심하게 처벌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소년법에 따라서 아이는 조금 약간 형벌을 완화하거든? 그럼 소년법상에도 보호처분이 있어. 대안적 제재수단. 그래서 소년법상의 보완처분을 우리는 보호처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 포인트가 뭐냐면 보호처분도 보완처분이야. 막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이런 게 있는데 왜 표현을 보호처분이라고 하는 건 소년들에게만 적용돼. 소년 사건이다. 그래서 맨 밑에 보면 자, 소년법상 보호처분 있지. 소년법상 보호처분. 그래서 봐봐 1번. 자, 맨 밑에 심각한 거 보자. 형벌은 범죄에 대한 제재가 주된 내용인데 비해 보완처분은 치료나 수강 등 밑줄, 교화를 위한 수단이 주된 내용이다. 따라서 형벌은 전과가 남고 보완처분은 전과가 안 남아. 자, 그리고 2번 별표. 형벌은 비난 가능성을 전제로 함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자 심신상실자에게는 부과할 수 없지. 그런데 보완처분은 책임이 없는 경우 심신상실자의 경우에도 보완처분이 가능하다. 대표적인 게 치료감. 되지? 3번 별표. 같은 행위에 대해서 형벌과 보완처분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징역 2년에 사회봉사명령 50시간 이런 식으로. 되니? 오케이. 그래서 1번, 2번, 3번 반드시 알아두시고 자, 우리 이렇게 해서 형법의 이해까지 정리가 된 거야. 그럼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 179페이지 볼게요. 자, 179페이지의 형사 절차의 이해. 이제는 본격적인 형사 절차 봅시다. 자, 이번 시간은 많이 안 하고 179페이지 일단 일반적인 대략적인 내용 한번 보고 볼게. 자, 타이틀이 뭐냐면 형사 절차야. 자, 형사 절차 일단 먼저 어떤 단계가 있냐면 일반적으로 이번 또 검사 관련 좀 내용이 약간 바뀐 게 일반적인 내용을 볼게요. 첫 번째, 형사 절차는 일반적으로 수사가 있어요. 수사.
수사 단계가 있고, 자, 두 번째 단계는 무슨 단계가 있냐면 공판 단계가 있어. 그리고 마지막에는 형의 집행 단계가 있어요. 다시 형사 절차는 첫 번째 수사 단계가 있고, 두 번째는 공판 단계가 있고요. 자, 세 번째는 집행 단계가 있어. 자, 여기서 이제 누가 나오냐면 판사랑 검사가 나오거든. 너네 검사는 형사재판에만 있는 거야. 검사는. 그러면 우리가 보통 판사의 파워가 막강하니 검사의 파워가 막강하니? 자, 너네 모르는 거야. 검사의 파워가 막강. 판사는 현실적으로 되게 힘이 약해. 그럼 이제 좀 이따 우리가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배우는데 검사의 파워가 왜 막강한지, 그리고 우리가 일부 좀 정치 검사라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장난치는지를, 일부 검사야, 좀 나중에 다음 시간에 설명해 줄 텐데, 잘 봐. 너네 일반적인 수사는 누가 하죠? 수사는 경찰이 하는 게 맞지. 그런데 원래 우리나라에서 수사의 지휘는 검사가 있어요. 수사의 지휘는 검사가 있어. 근데 이번에는 좀 법이 바뀌어가지고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경찰들이 이제 수사할 수 있는 상황도 생겼고, 그래서 지금 검사들은요, 뭐 예를 들어 5대 범죄인가 중대 범죄만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들이 수사를 하는데, 일단 그러면 일단 머릿속에 그냥 상식적으로 넣어놔. 일반적 수사는 경찰이 하지만 수사의 지휘는 검사가 하는 거야. 그리고 검사 집단을 우리는 검찰이라고 했고, 그치? 자, 그러면 이걸 물어보자. 형사사건에서, 자, 수사의 시작은 어떻게 될까? 형사사건에서, 자, 수사의 시작은, 자, 너네 민사사건은 그냥 잘 봐. 내가 뭔가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었지. 그러면 재판받고 싶으면 가서 민사재판 가서 소송을 제기하면 내가 원고가 되고, 나쁜 놈이라고 판단되는 소송을 제기당한 자는 피고가 되면 무조건 재판이 시작되거든. 근데 형사는요, 내가 재판을 청구할 수가 없어. 그냥 내가 뭔가 억울하거나 뭔가 형사상 피해를 입었다면 일단 경찰서 또는 검사 찾아가서 고소고발해야 돼요. 그래서 수사의 시작은 일반적으로 고소, 고발이야. 그럼 고소와 고발의 차이는 뭐냐면, 고소는 피해자 본인이 하는 거야. 고발은 제3자가 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고소는 피해자 본인이 하는 거고요. 고발은 제3자가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있냐면, 경찰이 지하철에서 몰래카메라 찍던 애를 그대로 잡는 경우 있지. 즉 현행범 체포 이런 것도 있고요. 첩보를 들은 거. 고소고발이 없어도 대표적인 뭐 인지수사, 첩보. 그래서 고소, 고발, 대표적. 그 다음에 현행범의 체포 또는 인지수사가 이루어지면, 자, 수사가 시작되는데, 자, 이제 경찰이 수사할 거 아니야. 그럼 중요한 게 이겁니다. 너네 봐봐. 그러면 형법을 저촉하는 행위를 했으니까 수사가 이루어질 거 아니야. 형사 절차니까. 그러면 일단 우리는 수사 단계에서 쟤 나쁜 놈인 것 같아 라고 의심이 가는 사람을 수사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그 수사 단계에서 나쁜 놈인 것 같아라고 의심이 가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피의자라고 부를 거예요. 피의자. 그럼 사기 사건에서 사기꾼이겠지? 폭행 사건에서 때린 놈일 거고, 살인 사건에서 칼로 찌른 놈이겠지? 그러면 피의자를 수사할 때 잘 봐. 자, 그럼 우리나라에서 피의자를 수사할 때 수사의 원칙은 구속 수사일까, 불구속 수사일까? 당연히 불구속 수사야. 그래서 경찰서에 전화해요. 당신이 지금 고소고발이 있으니까 경찰서 좀 나오실 수 있나요? 그러면 서로 시간을 맞춰보는 거야. 그러면 약속을 정해서 경찰서에 출두해서 경찰관 만나서 조사받고, 그리고 만약에 좀 부족하면 경찰관이 또 전화를 하는 거야. 저번에 좀 조사한 게 좀 부족하니까 또 언제 좀 다시 나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자, 피의자를 수사할 때 원칙은, 자,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데, 근데 문제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죠. 만약에 그 피의자가 불구속 수사하면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 사이에 증거를 인멸할 수 있잖아. 증거를 없애거나,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또는 반사회적 범죄가 너무 명백할 때 그 사람을 격리시키는 게 당연하죠. 대표적으로 N번방 사건 일으켰던 조주빈 같은 놈들 있잖아. 그런 새끼 불구속 수사하면 안 되지. 그래서 범죄가 너무 명백하거나,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특히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어서 반사회적 범죄가 너무 명백하면 수사 단계부터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게 맞다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슨 수사가 가능하냐면, 자, 구속 수사가 가능해요. 그런데 구속 수사는 무조건 하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이 반사회적 범죄가 명백하고 또는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수사를 지휘하는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무조건 구속을 하거나 체포를 하거나 압수를 하거나 수색을 할 때는 공적격, 공권력이 반드시 영장이 필요하거든. 자, 그러면 자, 봐봐. 자, 구속 수사를 하고 싶을 때는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 구속 영장을 청구해야 돼. 그럼 얘들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얘기 이거지. 제발 이 새끼 좀 피의자를 구속시켜주세요라고 누가 요청하겠어? 꼭 외워놔. 구속영장의 청구는 검사가 하는 거예요. 검사가. 수사하는 검사가. 이 새끼 구속시켜놓고 본격적으로 수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속영장을 청구는 어디다 해야 될까? 법원에 하는 거야. 법원에 검사가 증거인멸, 도주, 우려 또는 너무너무 명백한 반사회적 범죄라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는 검사 부르고 피의자 부르는 거야. 불러서 자,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 이유 한번 대보세요. 그럼 검사가 막 설명할 거 아니야? 그럼 피의자 한번 반박해 보세요. 그럼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반박하겠지? 그럼 그걸 듣고 판사가 심증을 붙이는 거야. 증거인멸 우려 있다. 충분히 뭐 도주에 우려가 있다. 또는 반사회적 범죄가 너무 명백하니까 수사기관부터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된다. 그러면 판사가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그 순간부로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받는 거야. 유치장 들어가거나. 자, 그런데 봐봐. 문제는 자, 법원이 그럼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수락할 수도 있지. 그럼 구속영장이 발부될 거고. 아, 그거 다시. 아까 그 법원이 피의자랑 검사 불러가지고 신문한다 사람 그 얘기 들어본다고 했죠? 그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영장실질심사라고 해요. 구속 전에 영장실질심사 또는 피의자 신문제도라고 얘기하거든. 그래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서 법원이 영장 청구액을 수락하면 영장이 발부되는 거고 기각하면 영장이 발부 안 돼. 그럼 만약 영장이 발부되면 이제 구속수사를 받지. 그런데 생각해봐. 구속수사를 받다가 나중에 무죄가 나오면 그 구속된 기간이 너무 억울해서 자신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구속영장이 발부됐어. 그래서 피의자가 구속된 이후에 그 구속 상태가 만약 여기서 구속이 됐다면 구속 이후에 그 구속이 적합했는지 한 번 더 심사할 수 있어요. 구속이 적합했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자, 구속 적부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속에 적합한 여부를 다시 한번 따져보는 게 구속 적부심이야. 그럼 너희 상식적으로 물어보자. 구속 적부심 청구는 피의자 측에서 할까 검사 측에서 할까? 피의자 측에서 하겠지. 왜? 검사는 가둬놓고 구속하고 수사하고 싶단 말이야. 그런데 구속력을 다시 한번 심사해 주라는 건 피의자 측에서 하는 거죠. 근데 이 구속 적부심은 거의 받아들여지진 않아. 그래도 다시 한번 피의자의 구속 여부가 적합한지를 심사하는 게 구속 적부심이고, 꼭 하나 구속 적부심은 어디 측에서 신청하는 거냐, 청구하는 거냐면 피의자 또는 피의자의 변호인에서 피의자 측에서 구속 적부심을 청구하면 법원이 한 번 더 판단하는 거야. 법원이. 그래서 구속 영장 청구도 법원에 하고 구속 적부심도 법원에 하지만 구속 영장 청구는 검사가 하는 거고 구속 적부심은 피의자 측에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사가 다 끝났어.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수사가 끝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해요. 자, 다시 기소라는 표현은 뭐냐면 다른 표현으로 공소제기라고 그러거든. 그럼 결국 기소는 공소제기는 형사재판의 청구야. 기소 또는 공소제기는 형사재판의 청구고 우리나라에서 형사재판의 청구는 검사만 할 수 있어. 그래서 너네가 들어봤잖아. 그래서 어떤 표현이 있냐면 기소 독점주의. 그래서 형사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소권은 누구만 갖고 있다? 검사만 갖고 있는데 또 하나 기소 편의주의란 말이 있어. 무슨 말이냐면 검사는 기소를 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검사의 파워가 막강한 거 너네가 착각하면 안 돼. 기소하기 때문에 검사의 파워가 막강한 게 아니라 기소를 안 할 수 있다는 게 검사의 파워가 막강한 거야. 정말 막강한 거야. 나중에 설명해주고요. 또 하나 봐봐. 그럼 검사가 피의자를 조사해봤더니 이 새끼가 나쁜 놈인 게 맞아. 증거가 차고 넘쳐. 그럼 검사는 이 피의자를 형사재판에 보내서 판사 앞에서 다퉈보고 깜빵에 보내야 되겠다고 생각하겠지. 그럼 검사는요, 첫 번째
형사법정에 뭐 할 수 있냐면 공소제기 또는 기소를 할 수 있어요. 기소. 그럼 기소했다는 얘기는 형사재판이 청구된 거고 검사가 기소하는 순간 무조건 형사재판을 열려요. 자 그러면 검사가 기소해서 형사재판이 열리면 우리는 그 형사재판을 공판이라고 그럴 거야. 그럼 공판이 이루어지면 가운데 판사가 앉아있고 그러면 판사 왼쪽에 원고가 있고요. 자, 오른쪽에는 이제 피고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의자는 기소 이후에 형사재판이 시작되면 신분이 피고인으로 바뀌는 거야. 피고인으로. 자, 그리고 쉽게 이해해. 너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은 사람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사람인자를 쓰는 거고요. 나머지 민사에서는 피고지. 결국 형사재판을 제외하면 소송을 제기당한 자가 모두 피고야. 인이라는 표현을 안 써. 왜냐면 법인도 기업도 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거든. 자 그러면 여기에 피고인이 있어. 그러면 피고인은 소송 제기 당한 거지 형사재판을. 그런데 얘들아 원고는 소송을 제기한 자가 누구야? 원고는 검사야. 그러면 피고인은 원고와 다투는 거야. 그럼 원고인 검사는 무조건 이 사람을 피고인을 깜빵 보내는 게 목적이에요. 유죄를 입증하는 게 목적이고요. 근데 피고인은 법적 지식이 있는 검사랑 다퉈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나라는 피고인에 대해서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게 하고 있죠. 그럼 돈이 있으면 변호인 선임하는 거, 돈이 없으면 국선 변호인 선임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일단 변호인으로부터 싸우는 거고. 자, 그런데 그럼 이거 기소가 됐을 때지. 근데 봐봐. 두 번째. 검사가 기소를 안 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기소를 안 하는 걸 불기소라고 해요. 오늘 물어볼게. 불기소하는 경우는 어떤 거예요? 기소를 왜 안 할까? 검사가 기소를 안 하는 경우는 첫 번째, 잘못 잡아온 거야. 즉, 범인이라고 사고 잡았는데 잘못 잡아. 혐의가 없어. 또는 조사해봤더니 증거가 없어. 즉, 그래서 증거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할 수도 있고요.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할 수도 있지. 그럼 중요한 게 증거가 없어 또는 혐의가 없어. 그럼 이 얘기는 재판에 가도 유죄 판결 나올까 무죄 판결 나올까? 무죄 판결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증거 없음 혐의 없음의 불기소는요, 조사해봤더니 얘는 죄가 없어. 무죄 취지의 불기소야. 자, 그런데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검사가 수사가 끝난 이후에 보니까 이 새끼 나쁜 놈이 맞아. 증거가 있어. 깜빵 보낼 수 있는데 기소를 하려고 봤더니 얘가 어릴 때부터 할머니와 혼자 둘이 살아온 거야. 부모님들 도망가고 안 계시고, 그리고 할머니가 지금 중풍이 와서 치매가 와서 80살 할머니가 누워 계시고, 그러니까 얘가 너무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친구들이랑 잘못해서 소매치기를 한번 한 거야. 그러니까 보니까 얘가 반성하고 있고, 얘를 지금 깜빵 보내면 할머니는 어떻게 해? 그리고 얘가 너무 반성하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검사가 기소 유예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 원래는 법정 가면 유죄를 입증할 수 있지만 봐주는 거야. 기소를 미루는 거지. 결국 기소를 미루면 기소했어 안 했어? 안 했지. 그래서 불기소야. 단 기소 유예는 무죄 취지의 불기소가 아니지. 그리고 또 하나, 기소 유예는 유죄 취지의 불기소예요. 유죄 취지의 불기소. 유죄를 입증할 수는 있지만 정상을 참작하여 봐주겠다. 정상을 참작하여 봐주겠다. 이거 생각보다 중요해. 불기소는 증거가 없거나 혐의가 없는 무죄 취지의 불기소가 있지만 기소 유예도 결론은 기소를 안 했기 때문에 불기소예요. 오케이? 이거 무죄 취지고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기소권 없음이 있어. 대표적인 게 수사 과정 중에도 가끔 뉴스 보면 자살하는 분들이 있지. 그러면 죽었잖아. 그러면 공소권 없음 또는 기소권 없음. 그래서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는 경우 대부분 피해자가 자살한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자, 그렇게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왔어. 그럼 재판이 이루어진 또 너나 물어볼게. 그럼 이제 재판 과정에서도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니 구속 재판이 원칙이니? 당연히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니. 그럼 재판 열릴 때마다 피고인이 가면 돼. 그런데 말했잖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도주의 우려 또는 반사회적 범죄가 너무 명백하다면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고 재판하는 게 낫다. 그러면 무슨 재판이 가능하냐면 다시 원칙은 불구속 재판이지만
방금 말한 경우에는 구속재판이 가능해요. 그래서 너네 봐봐. 박근혜 대통령 재판 3년 동안 구속재판 받았잖아.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끝나기 전에. 그리고 지금 반사회적 범죄 대표님 그 N번방 사건 조주빈이나 나쁜 새끼들 따지고 구속당사에서 재판받고 있잖아. 자 그러면 자 구속재판 받는데 잘 봐. 구속재판의 문제점이 뭐냐면 깜빵에다 범죄자들 많잖아. 무서워. 그 두 번째 깜빵 들어가면 혼자만의 시간이 생길 거 같냐 아니면 인생이 막 후회가 생기면서 좌절할 거 같냐. 좌절하겠지? 거기다가 변호사를 잘 만날 수가 없죠. 시간이 한정적이고. 그럼 자신의 어떤 변호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그래서 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법원에 뭐를 청구할 수 있냐면 나 도망 안 갈게요. 나 증거인멸 안 할게요. 나 좀 나가서 재판받게 해주세요. 즉 구속 상태에서 석방시켜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어. 그럼 중요한 거 구속 상태에서 석방돼서 재판받는 거지. 석방됐다고 해서 무죄가 아닌 거야. 네. 그런데 봐봐. 그러면 재판 중에 구속재판인데 불구속 상태에서 즉 석방돼서 재판받게 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해? 그치. 그걸 보석이라고 해요. 얘들아 이 보석은 주얼리가 아니야. 이 보석은 뭐냐면 석방을 해주되 네가 도망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보증금을 내 보증금부 석방이야. 보증금부 석방. 그래서 보통 보석 결정을 하면 법원이 판단을 해보고 그래 뭐 굳이 구속까지 그렇다 그러면 보증금 얼마, 뭐 1,000만 원, 뭐 5,000만 원 그리고 대표적으로 그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람들은 뭐 2억 뭐 이렇게까지 금액이 가요. 그래서 보증금부 석방에서 보증금 내는 조건을 가는데 일반인들은 돈이 없잖아. 그래서 우리나라는 또 보증보험이 따로 있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증서 제출하고 보험증서 제출하고 석방될 수도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잘 봐 그럼. 자 이 보석은 피의자의 권리야 피고인의 권리야? 피고인. 그러면 여기에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이게 중요해요. 구속적부심은 기소 전에 피의자가 청구할 수 있는 거고 보석은 기소 이후 형사재판 중에 피고인이 청구할 수 있다. 이거 반드시 구별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재판이 이제 끝났어. 그러면 재판이 끝나면 이제 너는 이것도 주의해야 돼. 자 재판이 끝나면 이제 판사가 뭐라 그러냐면 자 이제 최후 진술하세요. 검사 최후 진술하십시오. 피고인 최후 진술하십시오. 그러면 검사는 원고인 검사는 저 피고인은 나쁜 놈이 맞으니까 판사님 몇 년을 때려주세요라고 요청합니다라고 해요. 뭐 징역 5년을 때려주세요. 자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구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검사는 최후 진술에서 뭐를 하냐면 형을 구합니다. 구형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판사는 검사가 구형하지. 그럼 일반적으로 검사는 최대치로 구형을 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판사의 판결의 형량은 구형보다 좀 낮아. 근데 검사는 구형했다 하더라도 판사가 판결을 내릴 수도 있잖아. 그래서 너는 주의해야 돼. 검사는 무조건 형사재판이 끝날 때 구형을 하는데 그 구형이 판결은 아니지. 근데 일반인들은 검사가 뭐 5년을 구형했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유죄라고 착각하는 거야.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언론들이 그 사실을 알아. 언론들이 구형은 판결이 아닌 거 무죄가 나올 수도 있지. 그런데 만약에 보수적 언론에서 진보적 정치인이 싫으면 진보 언론에서 보수적 정치인이 싫으면 구형 결과가 나왔어. 그거를 언론 일면 기사 1면에 정치인 누구 징역 10년 구형 또 구형을 한문으로 써요. 그러면 일반인들 그걸 뭐라고 생각해? 판결이라고 착각하는 거지. 그건 너네가 당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무죄가 나와도 보도를 안 하지. 그러면 그 앞에 구형만 뇌리에 남아있잖아. 그래서 언론이 이런 식으로 사고쳐요. 나쁜 놈들이야. 일부 언론이. 자 그리고 피고인도 항변하겠지.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재판이 끝나면서 판사는 뭐 하냐면 자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판결은 두 가지죠. 무죄. 또 하나는 유죄. 그치? 자 그러면 무죄하면 그냥 끝나는 거야. 그거 2심 3심 가서 끝나는 거고. 자 그런데 자 유죄 판결이 나와. 그러면 유죄가 됐다면 그 다음에 판사는 뭐예요? 형량을 정해야 돼. 형량을 정하는 걸 양형이라고 그래. 그럼 판사는 어떻게 하냐면 유죄 그리고 징역 2년. 그럼 그걸 우리가 실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죄가 나오면 일반적으로 실형. 그럼 징역 2년 그러면 교도소로 가는 거예요 바로. 오케이? 자 그런데 이 재밌는 게 있어. 자 그 중에 자 유죄임에 일반적으로 실형이지. 그런데 유죄임에도 불구하고
교도소에 안 가고요. 석방되는 제도가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유죄임에서 석방되는 제도가 바로 집행유예라는 게 있고요. 자, 또 하나는 선고유예라는 게 있고요. 유죄임에도 석방되는 건 대표 벌금이지. 돈 내고 안 가는 거잖아. 벌금이지. 그래서 대부분 음주운전이 처음 하면 벌금이야. 사람 안 죽으면, 안 다치면. 그래서 집행유예, 그 다음에 선고유예, 그 다음에 벌금은요, 유죄임에도 깜빡 안 가. 단 전과는 남아 안 남아? 전과 남는 거지. 유죄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나중에 다음 주에 또 자세히 볼 겁니다. 자, 그럼 만약에 실형이 나와서 깜빵에 들어가지. 그럼 형을 집행해야 되잖아. 형 집행의 지위는 검사가 받아. 왜? 검사가 유죄라고 주장해서 판사가 받아들인 거니까. 그쵸? 근데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잘 봐. 그럼 잘 봐. 다시 수사의 일반적인 지위는 누가 한다? 검사가 하고요. 공판의 일반적인 지위는 누가 한다? 법원, 법관, 판사가 하지. 근데 우리 형사재판이 얼마나 골 때리냐면 판사는 잘 봐. 기소를 누가 하죠? 검사가 하지? 그럼 검사는 기소할 때 공소장, 기소장을 써. 그래서 이 피의자 A는 1번이라는 사건에 대해서 2번이라는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뭐 사건에 대해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 증거 다 붙여서 제출해. 그러면 검사의 파악 권한이 막강하니 잘 봐. 어떤 A라는 정치인이 있는데 정치인의 혐의가 1번부터 10번까지야. 그런데 검사가 수사한 이후에 이 정치인을 봐주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혐의 10가지 중에 정말 중요한 거 있지. 빼. 그리고 가벼운 거 4가지만 기소해요. 이게 검사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 그러면 법원의 판사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수사를 할 때, 아니 재판을 할 때 검사가 기소장에 쓴 혐의 있지. 그것만 유죄냐 무죄냐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판사의 힘이 없는 거야. 만약 검사가 기소 과정에서 특정 피의자를 봐주고 싶으면 범죄 혐의가 10가지여도 지 마음대로 뺄 수 있거든. 그래서 실제로 정치인들 봐줄 때 어떻게 하냐면 중요한 건 빼버리는 거야. 그럼 판사는 수동적으로 검사가 기소장, 즉 공소장에 쓴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 무죄를 따지거든. 그럼 수사 단계에서 검사가 몰래 빼서 봐줬다면 판사는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검사파가 발달한 거지. 검사파. 그러니까 검사가 볼 때 혐의가 10개 있어서 만약에 6번과 7번 혐의로 다투면 징역 10년까지 보낼 수 있는데 검사 그거 빼버리고 주로 1번, 2번, 3번으로 보내면 징역 뭐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정도 깜빡 안 가고 그냥 정가만 남고 풀어질 수가 있거든. 그래서 검사파가 발달. 그래서 우리나라의 과거, 지금 아닌데 과거 재벌들 보면 판검사 사이를 얻을 때 판사 사이는 거의 안 얻어요. 다 검사. 자기가 나중에 문제 생기면 검사들은 다 한 집단이거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봐줄 수 있는데 재판 걸릴 때 판사들은 내가 사위를 판사를 데리고 왔어. 판사 나 독립적이야. 내 사위한테 간다는 보장이 없잖아. 그리고 만약에 내 사위한테 내 재판이 가도 사위가 판사면 제척돼요. 배척돼서 재판 못 받아. 그래서 일부 검사들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 검사 안 그런데.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가 큰 바닥이고 우리는 좀 요 내용까지 해서 다음 시간에 이제 180페이지부터 하나하나 살을 붙여서 볼 거야. 하나하나 살을 붙여서. 오케이. 자, 이렇게 하고요. 다음 주에 잘하면 3시간 만에 끝나는데 내가 볼 때 최소 30분에서 1시간 더 해야 될 것 같아. 일단 최대한 좀 빼보자.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했어.